안녕하세요. 구름이의 한국사 이야기 채널의 구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하루에 아주 큰 행운과 행복을 가득 담아 배달해 드릴게요. 그럼 구름이와 함께 신비로운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영하 10도만 되어도 우리는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고 보일러 온도를 높이며 추위를 피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추위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견디며 살아남으셨을까요? 오늘은 저 구름이와 함께 신비롭고도 치열했던 조선시대의 겨울 이야기를 톡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때는 1655년 봄이었어요. 어머, 봄인데 왜 이렇게 춥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강원도 삼척과 강릉 앞바다는 정말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넘실거려야 할 파도가 그 자리에 멈춰섰고 남해 바다가 통째로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얼음 속에 갇혀버린 물고기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입을 다물지 못했을까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에 아마 신령님이 노하셨다며 벌벌 떨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로부터 두어 달 뒤 따뜻해야 할 섬 제주도에도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어요. 어느 정도였냐고요? 나라에서 정성껏 기르던 말 900마리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얼어 죽고 말았답니다. 900마리라니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 말은 오늘날의 자동차보다 훨씬 귀한 국가의 전략 자산이었는데 그 소중한 생명들이 추위에 쓰러져가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사실 이건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비슷한 시기 먼 유럽의 런던에서도 템스강이 꽁꽁 얼었고 중국 강남 지방에서는 감귤나무들이 얼어 죽어 나갔죠. 지구 전체가 혹독한 추위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소빙기라고 부르는데 도서랑조실록에도 이 기록들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답니다. 놀라운 건 당시 지구 전체 기온이 지금보다 겨우 1도에서 2도 정도 낮았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이, 겨우 1~2도 차이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선조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이었답니다. 보일러도 없고 패딩도 없던 그 시절 우리 조상님들은 이 무시무시한 겨울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온돌이죠. 사극을 보면 방바닥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참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온돌이 단순한 난방장치를 넘어 조선 사람들을 살린 생명의 구들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해요. 서양의 벽난로나 일본의 이로리 같은 방식은 불을 직접 쬐는 방식이라 불이 꺼지면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우리 온돌은 달라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구들장과 돌로 만든 통로인 고래를 뜨겁게 달구죠. 이 뜨거워진 돌들이 내뿜는 간접 복사열 덕분에 아궁이 불이 꺼진 뒤에도 방 안은 몇 시간이나 훈훈함이 유지되었답니다. 나무를 아끼면서도 밤새 따뜻하게 잘 수 있었으니 정말 천재적인 발명품 아닌가요? 특히 함경도나 평안도처럼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가 몰아치는 북쪽 지방에서는 더 특별한 온도를 만들었대요. 바로 함실 아궁이라는 건데 방바닥 아래를 1.5m나 깊게 파서 아궁이를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하면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연기가 방 안으로 역류하지 않고 열기만 쏙쏙 전달될 수 있었죠. 얼마나 춥고 절실했으면 이런 과학적인 구조를 고안해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따뜻한 온돌 뒤에는 안타까운 이면도 있었답니다. 온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거든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산들이 황폐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온돌 때문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뗀감은 쌀이나 면포만큼이나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고 어린아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만 했죠. 방 안에서는 온돌 덕분에 숨을 돌렸다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패딩이나 롱코트 대신 조상님들은 무엇을 입었을까요? 바로 가옷이라고 부르는 모피옷이었답니다. 냄비, 여우,
표범 같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이 옷은 정말 귀하고 따뜻해서 임금님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최고의 선물이었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갑옷은 돈 많은 양반들이나 입을 수 있었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답니다. 그럼 서민들은 어떤 당한복을 입었을까요? 문익점 선생님이 모카씨를 가져온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소못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건 조선 후기에 들어서였어요. 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머슴의 한 달 수입이 거의 다 들어가야 보통 소못 한 벌을 맞출 수 있었대요. 식구가 많은 집에서 온 가족이 소못을 입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찾아낸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종이로 만든 가만복이었답니다. 종이로 옷을 만든다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조선의 종이 공예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얇은 종이인 낙폭지 사이에 솜을 얇게 넣고 누벼서 옷을 만들면 솜이 뭉치지 않고 보온성도 뛰어났대요. ing조 임금님은 전쟁터에서 추위에 떠는 병사들을 위해 이 종이옷을 대량으로 만들어 보내기도 했답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의 창의력은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따뜻하게 입고 방도 데웠으니 이제 먹을 게 걱정이죠. 조선의 겨울은 무려 5개월이나 지속되었거든요. 이 긴 시간 동안 신선한 채소를 먹지 못하면 정이 나기 십상이었는데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김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먹거리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볼까요? 조선의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길어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무려 5달 가까이 추위가 계속됐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신선한 채소를 구경조차 할 수 없었으니 우리 선조들에게 비타민 섭취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김장이랍니다. 사실 김장은 단순한 반찬 준비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김장을 반양식이라고 불렀거든요. 양식의 절반이라는 뜻인데 김치만 든든히 있어도 겨울 식량 걱정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1816년에 지어진 농가원령가라는 노래를 보면 10월에 배추와 물을 캐서 깨끗이 씻고 소금 간을 맞춰 항아리에 담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빨갛고 통통한 배추김치는 조선 후기에나 등장했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에는 지금 같은 통배추가 없어서 주로 물을 소금에 절여 먹는 무김치가 주를 이뤘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동치미의 조상격이라고 할까요? 김장을 담그는 시기도 아주 과학적이었어요. 보통 입동에서 소설 사이에 김장을 했는데 이때 평균 기온이 4도 아래로 내려가고 최저 기온이 0도 정도가 되거든요. 기온이 이보다 높으면 김치가 너무 빨리 익어버리고 너무 낮으면 무나 배추가 얼어서 맛이 없어지니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온도계도 없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찾아내신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김치를 담근 뒤에는 커다란 독에 담아 땅속 깊이 묻었답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왜 하필 땅속이었을까요? 바로 땅속 온도가 1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겨울엔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온도에서 김치가 서서히 발효되도록 만든 거죠. 숨쉬는 그릇이라 불리는 온기와 땅속의 만남. 이건 정말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저장 방식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큰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었겠죠. 배추 수백 포기를 싣고 물을 채 써는 일은 좋기 2, 3일은 걸리는 중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품앗이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어요. 이웃끼리 돌아가며 서로의 김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김장하는 날엔 김치만 담그는 게 아니었죠. 돼지고기를 푹 삶아내고 갓 버무린 양념과 노란 배추 속잎을 곁들여 다 함께 속대쌈을 나눠 먹었답니다. 힘든 노동 끝에 이웃과 나누는 그 맛.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으세요? 가난한 집 부인들도 남의 집 김장을 도와주고 배추와 양념을 얻어와 자기 집 김장을 해결하곤 했으니 김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끈이었던 셈이죠. 이런 나눔의 정신 덕분에 2013년에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답니다.
자, 이제 먹거리 준비도 끝났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옥의 고질적인 문제, 외풍이었죠. 아무리 온돌이 뜨끈해도 창호지 한 장만 덧댄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정말 매서웠거든요. 창호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무자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일종의 방한 커튼인데 창문 위에 걸어서 바람을 막았답니다. 궁궐에서도 이 무자를 사용해서 단아하면서도 품격 있게 추위를 막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가끔 쓰는 방법이죠. 창문 틈새에 문풍지를 꼼꼼히 발라서 작은 바람 한 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방 안에서도 너무 추울 때는 화로를 사용했어요. 작은 화로에 숯불을 피워 손을 녹이거나 차를 끓여 마시며 겨울밤을 보냈죠. 하지만 이 화로가 때로는 위험한 사고를 부르기도 했어요. 환기가 잘 안 되는 방 안에서 숯을 피우다 보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 자칫 불씨가 옮겨붙어 큰 화재로 이어지는 기록도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그 시절의 고충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짠해지네요. 이 외에도 우리 선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독에 쟁여두고 생선과 채소를 말려 저장했죠.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는 황태나 시래기도 사실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만들어낸 선물이에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자연적으로 동결 건조된 식재료들, 이 또한 척박한 환경을 이용한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였답니다. 여러분, 앞서 조상님들이 김장도 하고 온돌도 데우며 겨울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이 조선을 덮치고 말았답니다. 바로 소빙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일어난 기상이변들이었죠. 조선왕조실록을 들여다보면 정말 믿기 힘든 기록들이 가득해요. 약 250년 동안 때 아닌 눈이나 서리, 우박이 내렸다는 기록이 무려 2,400건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말이에요. 이 추위가 겨울에만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670년, 현종 11년의 기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세상에. 한여름인 음력 7월에 전국적으로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제 곧 추수를 앞두고 들판에 곡식이 가득해야 할 7월인데 하늘에서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서리가 내려서 작물들이 죄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농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 올해는 다 굶어 죽겠구나 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겠죠. 결국 이 기상이변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라 불리는 경신대기근으로 이어졌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니 농사는 망하고 먹을 게 없으니 전염병이 돌고 가축들까지 병들어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풍경이었죠. 아무리 지혜로운 선조들이라도 이런 대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혹독한 겨울의 무게는 신분에 따라 너무나 달랐어요. 추위는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통하지 않았거든요. 양반이나 돈 많은 부자들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따뜻한 갑옷을 입고 장작이 넉넉히 들어간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고기점이나 구워 먹으며 겨울을 보냈죠. 하지만 우리 일반 백성들과 천민들은 어땠을까요? 소못 한 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답니다. 얇은 삼배옷이나 무명옷을 몇 겹씩 껴입고 오들오들 떨며 긴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더 서러운 건 땔감 문제였죠. 산에 나무는 많은데 그 산이 다 양반들 소유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추워 죽겠는데 나무 한 가지 꺾어오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 그 가슴속은 또 얼마나 시렸겠어요. 특히 북쪽 지방, 함경도나 평안도의 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영하 30도, 40도는 기본이었고 기록에 따르면 영하 43.6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영하 40도면요. 밖으로 나가 숨만 쉬어도 코털이 얼어붙고 팔점이 찢어지는 것 같은 추위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아예 포기하고 봄이 올 때까지 그저 방 안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참고 견뎌야만 했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기상이변을 단순히 날씨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임금이 덕을 잃어서 하늘이 노하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임금님들은 내가 부족해서 백성들이 고생한다며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답니다. 억울하게 갇힌 죄인들을 풀어주고 세금을 깎아주며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느라 밤낮으로 고심했죠. 공구수성, 즉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살핀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랍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겨울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 정신이었죠. 아무리나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조상님들은 이웃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뗀감을 나눠주고 김치 한 보울을 건네며 서로를 보살폈답니다. 혼자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겨울이었지만 함께였기에 그 매서운 소빈기의 칼바람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길고도 험난했던 조선의 겨울 이야기를 함께 달려왔네요. 그렇게 모진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시간은 흘러 결국 산 기슭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은 찾아오기 마련이었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선조들은 겨우내 고이 묻어두었던 김치독을 제일 먼저 열었어요. 5달 동안 푹 익은 김치 한 점을 꺼내 먹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아,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봄나물이 돋아나기 전까지 이 김장김치는 우리 조상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비타민 공급원이자 새 계절을 시작할 힘이 되어주었답니다. 이제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선조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 3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게 되었어요. 첫째는 바로 우리 선조들의 눈부신 지혜예요. 온돌이라는 독창적인 난방 시스템, 김장이라는 천재적인 저장법, 그리고 종이로 옷을 만들어 입는 그 놀라운 창의력까지. 이 모든 건 사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절박한 의지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 민족의 창의성을 이토록 찬란하게 꽃피우게 한 거죠. 둘째는 공동체 정신의 소중함이에요. 나 혼자만 따뜻하고 나 혼자만 배부르려 했다면 그 혹독한 소빈기의 겨울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김장 품앗이를 통해 이웃의 윗손을 돕고 다 담근 김치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던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조선의 겨울을 녹였답니다.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라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함께 담그고 나누는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꼭 소중하게 지켜가야 할 아름다운 가치니까요. 마지막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당이 따뜻해지는 보일러가 있고 가볍고 따뜻한 패딩도 있죠. 냉장고엔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득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편안함이 사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혜를 짜내며 겨울을 견뎌낸 우리 선조들의 노력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견뎌냈던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돌처럼 훈훈한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 사자성어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동고동락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나눈다는 뜻이죠.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겨울나기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구름이의 한국사 이야기 구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